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들이닥친 출장 명령이 아직 귀를 울린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3일간 체류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딸 유진이가 막 5살이 되어 어린이집도 다니지만 혼자 남겨두는 게 아쉬웠다. 엄마, 3일 뒤에 정말 빨리 돌아와? 유진이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핀다. 나는 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 엄마가 유진이 사랑하는 카레를 사와 줄게라고 속삭였다. 정신없이 여행 가방을 챙기느라 팔이 저려올 때 현관문이 살금살금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평소엔 아침 식사 시간 외엔 거의 우리 방에 발을 들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이른 시간에 찾아온 건 이례적이었다. 여행 가방. 아직 안 끝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나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너무 가까운 관계도 아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를 보살펴주긴 하지만 항상 아들님이 바빠라며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유진이를 혼일 때는 너무 심하게 때리기도 해서 나는 애써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런 시어머니가 오늘따라 유진이를 향해 유진아, 할머니가 이틀 동안 잘 돌봐줄게. 엄마는 안심하고 출장 다녀오면 되지라고 말하며 얼굴을 비벼주셨다. 유진이는 시어머니에게 별로 친하지 않아 살짝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걱정됐지만 엄마가 안 계신 동안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라고 유진이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다시 내게 돌아와 여행용으로 밥도 좀 싸둘게. 부산 음식이 너한테 안 맞을지 모르잖아라고 하며 주방으로 갔다. 나는 황당했다. 시어머니는 평소 나의 식사를 거의 관심도 안 써줬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배려해주는 건 정말 이상했다. 혹시나 내가 출장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니면 그냥 오늘 기분이 좋은 걸까? 여러 생각이 뒤섞이면서 여행 가방을 마무리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김밥과 단백질 발을 들고 왔다. 이거 가지고 가. 배고플 땐 좀 챙겨 먹어. 그리고 유진이 말야. 시어머니의 말이 갑자기 멈췄다.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그 안에 평소엔 없던 어떤 간절함 같은 게 스쳐 지나갔다. 유진이, 할머니랑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편안하게 지낼게라고 다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왠지 불안감이 쌓였다. 엄마, 할머니가 오늘 이상해. 유진이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가 유진이를 좋아해서 그래라고 속여줬지만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끄덕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유진이에게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거 할게라고 말하며 손을 뻗었지만 유진이는 다시 내 뒤로 숨어버렸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유진이를 안고 꼭 할머니 말 잘 들어. 엄마 금방 돌아올게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안심하세요. 유진이를 아끼고 잘 돌봐드릴게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는데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에서 긴장감이 풍겨났다. 차에 탔을 때 백미러로 시어머니와 유진이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유진이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유진이는 낯설어하는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조였다. 평소엔 시어머니가 유진이를 돌봐준다고 해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시어머니의 이상한 관심이 마치 어떤 예감처럼 느껴졌다.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계속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간절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유진이가 겁먹은 표정. 이 세 가지가 뒤섞여 꼬리에 꼬리가 무는 걱정을 만들었다. 아마 그냥 너무 걱정되는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유진이에게 카톡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유진이를 혼내서 스마트폰을 빼앗았을까?
문서 아니면 유진이가 그냥 놀다 하느라 보지 못했을까? 계속되는 불안감 속에서 부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상한 관심이 남긴 그림자가 가슴에 선 채 나는 이번 출장이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을 떨치지 못했다. 아마도 이 불안감은 그냥 과민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모르고 있었다. 이번 출장을 이용해 시어머니가 할 행동이 내 삶과 유진이의 삶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산 호텔방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야경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하나도 차분하지 않다. 첫날 출장 일정이 끝나고 샤워를 마쳤을 때 유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폭발적으로 솟아났다.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벨소리가 3번 울린 뒤에야 통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들뜬 것 같았다. 어머님, 유진이 잘 있나요? 유진이한테 좀 통화시켜 주세요. 나는 애절하게 말했다. 아, 유진이야. 지금 좀 바빠. 막 밥 먹고 있어? 시어머니의 말이 뒤늦게 왔고 배경음악으로는 강아지 꼬미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꼬미는 우리가 키우는 말티즈인데 평소엔 식탁 근처에 한 발짝도 못 오게 훈련시켰다. 유진이도 꼬미를 좋아하지만 꼬미는 강아지라 식탁에 안 와라고 잘 알고 있었다. 밥 먹는 거예요? 유진이 혼자 먹어요. 나는 의아하게 물었다. 응. 그럼. 아주 잘 먹고 있어?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형식적이고 배경 속 꼬미의 짖는 소리가 너무 가까웠다. 나는 카톡으로 유진이 사진 좀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30분이 지나서야 사진이 왔다. 사진 속 유진이가 식탁에 앉아 있고 앞엔 아이 전용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눈을 의심할 수 없었다. 유진이의 발 옆에 꼬미가 앉아 있고 그 앞엔 작은 접시에 어떤 음식이 담겨 있었다. 유진이가 숟가락으로 자신의 밥을 살짝 떼어 꼬미에게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웃고 있었다. 엄마. 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평소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유진이가 강아지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건 위생상으로도 문제고 유진이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는 행위였다. 나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통화를 받지 않았다. 카톡으로 어머님, 왜 유진이가 꼬미랑 밥 나눠 먹게 하세요? 위생 안 되고 유진이도 안 좋아요. 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번엔 금방 응답이 왔다. 아, 그건 뭐. 유진이가 꼬미가 불쌍해해서 자기가 내준 거야? 아이 마음이 여리고 그냥 즐기게 둔 거예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나는 혀를 차렸다. 시어머니가 명백히 유진이를 부려먹고 있었다. 유진이는 5살 아이인데 어떻게 스스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함께 식사할 생각을 할까? 분명히 시어머니가 권유했거나 그렇게 보여줬을 것이다. 어머님, 그런 행동은 금지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하세요. 유진이한테 제대로 이해시켜 주세요. 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불안해서 10분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이 커졌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동안 유진이를 돌봐줄 때도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규칙을 어겼을까? 밤새 잠을 설치웠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유진이의 목소리가 카톡 통화로 들렸다. 엄마. 유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다. 유진아, 어제 꼬미랑 밥 나눠 먹었어?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응.
할머니가 꼬미도 함께 먹자라고 했어? 꼬미가 맛있게 먹었어. 유진이가 순진하게 말했다. 내 심장이 찌르는 듯이 아팠다. 과연 시어머니가 유도한 거였다. 유진아, 강아지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 먹는 것도 위생이 안 좋아. 할머니한테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줄래? 응. 하지만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 할머니가 천만은 몰라라고 했어? 유진이의 말을 들으니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눈물이 날 뻔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엄마는 몰라라고 말하는 건 너무한 일이었다. 나는 유진아. 엄마 내일 금방 돌아온다. 그때까지 꼬미랑 밥 나눠 먹지 않고 할머니 말도 잘 들어지만 안 되는 건 말해줘라고 격려했다. 응. 엄마 유진이가 약하게 대답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히 규칙 어김을 넘어선다고 느꼈다.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유진이를 대할까? 아마도 나를 보는 시선에 뭔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유진이를 못마땅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괴로운 마음속에서 출장 일정을 마쳤다. 마지막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냈다. 어머님, 내일 오후에 돌아옵니다. 유진이 잘 지켜주셨어요. 이번엔 금방 응답이 왔다. 응. 아주 잘 지켜줬어. 유진이도 꼬미도 행복해해. 편안하게 돌아오세요. 행복해해? 그 말을 보니 속이 시큼했다. 시어머니가 보내는 사진 속 유진이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덤덤했고 꼬미는 유진이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게 마치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내가 돌아가는 집에서 기다릴 끔찍한 광경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직감이 강렬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분노가 차오르지만 동시에 유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감이 더 강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런 각오로 서울이 점점 가까워졌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만큼 뛴다. 서울의 거리가 눈앞에 펼쳐지지만 시야는 점점 흐릿해진다. 오직 유진이의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가 벌일지 모를 짓들이 머릿속을 꽉 채운다.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고 나는 가방도 안 챙기고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과 맞물린다. 손이 떨려 문 열쇠를 꽂을 수 없었다. 3번이나 실패한 뒤 드디어 딸그락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거실의 식탁에 유진이가 앉아있고 그 옆에는 꼬미가 발을 들고 의자에 올라앉아 있었다. 유진이의 아이용 밥그릇은 반쯤 비었고 꼬미 앞에는 평소 쓰던 강아지 사료 그릇이 아닌 사람용 작은 접시에 밥과 김치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이가 숟가락으로 자신의 밥을 떼어내어 꼬미 입에 직접 넣어주고 꼬미는 그걸 깨물며 컹컹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식탁 위엔 음식이 뒤섞여 흩어져 있고 유진이의 얼굴에는 밥알이 묻어 있었다. 심지어 꼬미가 유진이의 그릇에 머리를 넣어 직접 물어먹는 모습까지 보였다. 공기에는 밥맛과 함께 강아지의 냄새가 섞여 나쁜 냄새를 풍겼다. 엄마. 유진이가 나를 보고 눈을 크게 뜨고 기뻐했다. 그런데도 숟가락을 놓지 않고 다시 꼬미에게 밥을 내밀었다. 꼬미도 배고파. 할머니가 말했어. 함께 먹어야 행복해. 행복해. 내 귀를 의심했다. 혼자 여행 중에 괴롭히던 불안감이 이렇게 끔찍한 현실로 펼쳐지는 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퍼졌다. 5살 아이는 아직 위생 개념이 없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유도했던 것이다.
강아지의 침과 사람의 음식이 섞이는 건 각종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유진이에게는 강아지와 함께 식사해도 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최악의 행동이었다. 어머님.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외쳤다.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던 시어머니가 달려나왔다. 아, 은주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 아직 저녁을. 시어머니의 말이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나의 분노에 찬 눈빛을 보고 식탁의 모습을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놀란 표정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유진이랑 꼬미가 잘 노는구나라고 편안하게 말했다. 잘 노는 겁니까? 나는 소리를 높여 분노를 폭발시켰다. 걸어가서 꼬미를 의자에서 내리려고 하자 꼬미가 나에게 으르렁거렸다. 평소엔 나를 무척 좋아해서 달려오는 꼬미였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진이가 강아지와 함께 식사하게 하다니. 위생도 안 되고 아이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문서 나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다가가 말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몸이 차갑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유진이가 좋아하잖아. 아이가 좋아하는 걸 막는 건 안 되잖아. 꼬미도 가족이잖아. 함께 먹는 게 왜 안 되는 거야? 가족이라고 해도 강아지와 사람은 다릅니다. 세균이 많고 유진이가 아직 어려서 감염될 위험이 높아요. 어머님, 당신은 제가 출장하는 틈을 다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함께 눈물이 차오르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다. 유진이가 나의 분노에 겁먹어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왜 화내세요? 할머니가 천마가 오면 화를 내겠지만 우리 둘만 알면 되라고 했어. 그 말을 듣자 내 분노가 더욱 치솟았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속이고 숨기려고 했던 것이다. 어머님, 당신은 유진이에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아이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건가요? 이용한다는 말이 거슬린다. 난 그냥 유진이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어. 내가 평소 너무 깐깐해서 아이가 못 마음껏 노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했다. 마치 나의 분노가 바보 같은 행동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유진이를 안고 식탁에서 떼어냈다. 유진이의 옷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고 손에도 밥알이 남아 있었다. 유진아, 이제 그만. 강아지와 함께 먹는 건 안 돼. 아파질 수 있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다. 꼬미는 유진이가 떠나자 슬프다는 듯이 짖었고 시어머니는 이봐. 너 때문에 아이가 울잖아. 그냥 좀 참아줄 수 없어? 라고 나를 탓했다. 탓한다. 내가 탓인가? 시어머니가 제 출장 틈을 타 아이의 건강과 교육을 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나를 탓하는 것이다. 그 순간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불만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다. 나는 유진이를 안고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는 굳게 다물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짓 절대로 못 참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 태연함이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 집에서 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유진이가 내 품에서 엄마, 미안해. 할머니가 화내셨어라고 울며 말했지만 나는 아이를 탓할 수 없었다. 잘못된 건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유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나는 유진이를 더 단단히 안고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문서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단호해졌다.
이런 시어머니에게는 단 한 번의 용서도 없을 것이다. 내가 유진이를 지켜야 하고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끝내야 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본 끔찍한 광경은 이제 나의 복수 여정을 시작하는 신호였다.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귀를 찌르지만 나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솟아난다. 아이를 한 팔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식탁에 흩어진 음식을 쓱 쓸어내렸다. 밥알과 김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시어머니의 태연한 표정을 조금씩 갈아엎었다. 어머님, 당신은 정말 아이의 건강을 아끼시는 건가요? 나는 목소리가 굳어 있었다. 유진이를 안고 식탁에서 멀어지며 바닥에 앉아 음식을 핥는 꼬미를 향해 꼬미, 가, 라고 외쳤다. 하지만 꼬미는 시어머니 뒤로 숨어버렸다. 은주야, 너 이리 과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시어머니가 드디어 당황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냥 사소한 일인데 왜 이렇게 대놓고 화내? 이 집 다른 사람들 들으면 어떡해? 사소한 일. 나는 웃음을 쳤다. 그 웃음은 분노로 뒤섞여 비명에 가깝다. 어머님, 유진이는 5살이에요. 강아지와 함께 식사해서 세균에 감염되면 어떡해? 잘못된 교육을 받아 앞으로도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하죠? 이게 사소한 일이라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오버하지 않아? 꼬미는 백신도 맞았고 깨끗이 샤워시켰어. 아무리 해도 아파질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반박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나를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마치 내가 불합리하게 투덜대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백신을 맞았다고 세균이 없어요? 강아지의 침에는 인간에게 해로운 미생물이 수없이 많아요. 어머님, 당신은 제가 출장하는 틈을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없을 때만 이렇게 하다니. 그게 무슨 마음이죠? 나는 걸어가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유진이가 내 품에서 떨고 있어도 지금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다. 나는 그런 마음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다. 내가 평소 아이에게 너무 깐깐해서 아이가 못 마음껏 노는 것 같아서 그랬어. 유진이가 꼬미를 정말 좋아하는데 함께 먹는 걸 막는 게 아이 마음에 안 맞잖아. 난 그냥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행복하게. 그래서 아이의 건강과 교육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 않게 목소리가 커졌다. 어머님, 엄마가 오면 화를 내겠지만 우리 둘만 알면 되라고 아이에게 말한 건 왜예요? 아이를 속이고 우리 관계를 망치려는 건가요? 그건 시어머니의 말이 막혔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그건 아이가 울어서 달래는 말이었어. 너 때문에 아이가 자주 울잖아. 나는 그냥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을 뿐이야. 제가 아이를 울린다고요? 나는 분노가 극에 달해 머리가 어지러웠다. 저는 아이의 건강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규칙을 세울 뿐이에요. 어머님은 그 규칙을 무시하고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심지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세요. 이게 가족이 해야 할 일인가요? 유진이가 엄마, 할머니, 그만해, 라고 울며 말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유진아, 괜찮아. 엄마가 잘 해결할게라고 속삭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한 오해나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로 보였다. 어머님, 만약 유진이가 이 때문에 아파진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강아지와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해요. 구토나 설사, 심하면 식중독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이번엔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곧이어 그럼 어떡해? 이미 한 거잖아.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야. 라고 나를 탓했다.
제 탓이요. 나는 혀를 차렸다. 어머님, 이제 그만 핑계를 대세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유진이에게 사과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사과. 난 왜 사과를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켰다. 난 내 아이를 아끼고 돌봐줬는데, 넌 이렇게 날 대하니? 내가 이 집에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 이 집주인은 누구냐? 너 때문에 아들도 마음이 불편해할 거야. 아버지를 끌고 와도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한계를 넘었다. 아버지도 유진이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오늘 이 일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유진이를 혼자 맡겨줄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유진이에게 명백히 사과해야 해요. 나는 안 해. 시어머니가 단호히 말했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너가 너무 깐깐하고 아이를 못 키우는 거야. 이런 엄마보다 나처럼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할머니가 더 나아. 그 말을 듣자 내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분노가 눈물로 바뀌어 눈동자를 적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죄책감과 시어머니의 무책임함에 대한 절망이었다. 어머님, 그렇다면 우리 사이는 이제 끝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의 결연함은 시어머니에게도 전달됐다. 유진이를 더 이상 당신에게 맡기지 않겠고 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아버지에게도 알리고 필요하다면 이 집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엔 놀란 표정을 보이다가 점차 분노가 사라지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눈을 보니 예상치 못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유진이를 더 단단히 안고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격렬한 대치가 끝난 뒤 공기가 고요해졌다. 유진이의 울음소리도 점차 가라앉고 오직 우리 세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굽혔다. 무릎을 굽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는 온몸이 경직되었다. 분노로 얼굴을 붉히고 팔짱을 끼고 반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인 것이다. 시어머니는 평소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떤 일이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뒤척이는 성격이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절대로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 사람인데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은주야, 용서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바닥을 응시하며 말을 더듬었다. 난 정말 잘못했어. 유진이를 위해서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됐어. 내가 출장하는 틈을 타 이런 짓을 한 건 정말 잘못됐고 유진이에게 거짓말도 한 것 모두 잘못이야. 눈물이 시어머니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검은색 치마에 땀자국처럼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바닥에 대고 떨렸고 어깨가 격렬하게 움직이며 숨을 곤란히 쉬고 있었다. 어머님, 나는 말이 막혔다. 분노가 아직 가슴을 타고 있지만 이 갑작스러운 전환에 어쩔 줄 몰랐다. 원래 기대했던 건 시어머니의 사과가 아니라 더 격렬한 대치가거나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예상 밖이었다. 은주야,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머리를 살짝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눈은 충혈되었고 눈썹이 찌푸려졌다. 난 유진이를 정말 아끼고 싶었어. 내가 평소 너무 깐깐해서 아이가 못 웃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썼어. 하지만 진심으로 아이를 아끼는 마음은 진짜야.
아끼는 마음으로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잘못된 교육을 시켰어요. 나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충격이란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지금 하는 행동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놓은 기 집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말에 겁을 먹은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 그건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안 할게. 절대로 유진이와 꼬미를 함께 식사하게 하지 않고 아이에게 거짓말도 안 할게. 문서 제발. 이 일을 아들에게도 말하지 마. 아들에게 알면 내가 정말 못 살 거야. 아버지를 언급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항상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아마도 이 일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혼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일 것이다. 유진이. 할머니 뭐해? 유진이가 내 품에서 살짝 머리를 내밀었다. 아이는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했고 눈물이 다시 글썽였다. 할머니, 왜 울어? 엄마도 화 안 내고. 유진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서 사과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유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데도 무릎은 떼지 않았다. 할머니가 앞으로는 유진이를 잘 돌보고 엄마 말도 잘 들을게. 유진아도 할머니를 용서해 줄래? 유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5살 아이는 할머니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울어서 불안해하는 것뿐이었다. 할머니, 울지 마. 용서해. 유진이가 작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더 많이 흘렸다. 은주야, 유진이도 용서해줬잖아. 너도 제발 용서해줘.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런 일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싫어. 가족.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이 더욱 혐오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제 출장 틈을 타 아이를 이용하고 우리 관계를 파괴하려 할 때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가족을 떠올렸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나는 유진이를 안고 한 발 물러났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각했다. 무릎을 꿇는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유진이가 지금은 용서해줬지만 그건 아이가 어려워서 그렇고요. 당신이 한 행동은 아이의 건강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알아.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더 노력할게. 유진이에게 위생교육도 시켜주고 내가 직접 아이를 돌보며 잘 지킬게.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 다음엔 절대로 이런 짓 안 할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바닥이 차갑고 더러울 텐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허리를 숙인 채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절망적인 빛이 담겨 있고 마치 내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지금까지 겪은 충격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문서 유진이가 강아지와 함께 식사하는 끔찍한 광경.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게 제가 부재했을 때 일부러 벌인 행동이라는 점. 이 모든 게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나는 다시 말했다. 용서한다는 말은 지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유진이를 정말 잘 돌보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볼게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이미 시어머니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 해도 유진이에게 준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이 끝나면
다음엔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었다. 아마도 더 큰 혼란을 일으키거나 유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표면적으로는 생각해볼게라고 말하며 내심에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바닥에 닿아 얼룩이 생겼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치마를 다듬었다. 정말 고마워. 은주야. 이번만 용서해줘. 나는 정말 잘할게. 그래요. 그럼 이제 유진이를 씻겨주고 식탁도 치워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유진이가 오늘 많이 놀라서 피곤할 거예요. 빨리 푹 자게 해주세요. 응. 알았어. 시어머니가 급하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직 떨렸지만 내가 생각해볼게라고 말한 덕분에 안도한 모습이었다. 나는 유진이를 안고 방으로 갔다. 아이는 이미 졸리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을 뜬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울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서 사과한 거야? 나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아. 앞으로 할머니가 다시 꿈이랑 함께 먹자라고 말해도 안 돼? 알겠어. 엄마가 말한 대로 해야 아파지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어? 응. 알았어, 엄마.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아이가 잠들었을 때 나는 방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혼자 식탁을 치우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이제 안도보다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다. 나는 입술을 꼬았다. 시어머니. 이번엔 너의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 유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이제 분노를 삼키고 차분하게 복수 계획을 세워야 했다. 유진이의 잠자는 소리가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진다. 아이는 오늘 너무나 놀라고 울어서 지금은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그 손가락 끝에 아직 밥알이 묻어있는 걸 발견하며 심장이 아려온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모습은 나의 분노를 식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감추고 아이의 건강을 등한시한 행동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일어나 방문을 살짝 닫고 거실로 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을 치웠고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얼굴을 살짝 피했지만 곧 유진이 잘 잤어? 라고 부드럽게 물었다. 마치 방금 격렬한 대치와 무릎 꿇은 용서 구걸이 없었던 것처럼. 응. 나는 단순히 대답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표정에는 아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내가 생각해볼게라고 말한 걸 진지해서 안도하고 있는 모습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란 단어가 사라졌고 오직 복수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어머님. 내일 유진이 건강검진 받으러 갈 거예요. 나는 갑자기 말했다. 강아지와 함께 식사한 걸 생각하면 걱정되니까 혹시나 세균 감염이 없나 확인해 보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래야 해. 확인해 보는 게 좋아. 라고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유진이가 아파질까 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심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나의 계획대로만 움직이면 된다. 그럼 이제 쉬세요. 나는 그냥 말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의 뒤를 보며
입술을 꼬았다. 복수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혼내는 것을 넘어야 한다. 그녀가 아이에게 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유진이를 어떤 위험에도 노출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밤새 잠을 설치웠다. 유진이의 잠소리를 들으며 복수 계획을 세웠다. 첫째, 시어머니가 이번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마도 나가는 틈마다 이렇게 유진이를 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어머니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한다. 아버지는 평소 유진이를 아끼시지만 시어머니를 편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아버지도 시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시어머니가 유진이를 혼자 맡겨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거나 필요하다면 별도로 살 곳을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침이 왔다. 유진이를 깨우고 옷을 입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유진아, 오늘 건강검진 잘 받고 와야 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어머니가 유진이에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나 역겨웠다. 건강검진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진이가 엄마, 할머니가 어제 왜 울었어? 라고 물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서 사과한 거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아, 앞으로 할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강아지와 함께 먹는 거나 안 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 알겠어. 응. 알았어, 엄마.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검진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다. 의사는 아직 세균 감염 증상은 없어요. 하지만 강아지와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해요. 아이의 면역력이 약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위생관념도 잘못 심어질 수 있거든요. 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죄책감이 느껴지는 건지 그냥 지루한 건지 모르겠다. 병원에서 돌아온 집에서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인터넷에서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검색했다. 벽에 붙이면 잘 보이지 않는 미니 카메라를 샀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유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이번처럼 나를 속이는 행동을 반복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것이 복수의 첫 단계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해요. 나는 주방으로 가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래? 그럼 나 좀 쉬어도 되겠네? 라고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아직도 내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우스울 뿐이다. 밤에 유진이가 잠들고 나서 나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의 선반 뒤, 유진이 방문 틈, 주방의 진열장 뒤 세 군데에 설치했다. 카메라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화 기능도 있어서 증거로 남길 수 있었다. 설치를 끝내고 창문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었다. 나는 유진이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시어머니의 무책임한 행동은 아이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시어머니, 이번엔 정말 잘못을 알게 해줄게. 나는 속으로 말했다. 분노는 이제 차분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감정을 이끌리지 않고 계획대로 단계별로 행동해야 한다. 이제 증거를 모으는 단계라. 시어머니가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그녀를 패배시킬 것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유진이의 침대에 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잤다. 나는 그의 이마에 입 맞추고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할 거 없어. 유진이를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아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한 것이다. 복수의 불씨가 내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다. 차분하지만 강렬하게. 시어머니가 져야 할 운명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 설치 후 벌써 셋째 날이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같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유진이가 어린이집을 갈 땐 데려다주고, 돌아올 땐 노래를 불러주며 아이를 달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 군데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영상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 은밀히. 하지만 확실하게 증거를 모으는 중이다.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유진이의 그릇에 과일을 잘라 넣었다. 유진아, 사과 좀 먹어. 할머니가 깎아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도 애정 어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 주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 그녀는 유진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꼬미에게 손에 든 사과 조각을 살짝 내밀었다. 꼬미가 재빨리 깨물어 먹고 시어머니는 눈을 웃으며 꼬미도 잘 먹네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혀를 차렸다. 아직까지는 직접 함께 식사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는 여전히 잘못된 행동이다. 유진이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에게 사람의 음식을 주는 건 아이에게 강아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유진이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가 꼬미에게 사과 줬어. 유진이가 입에 사과를 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을 살짝 붉히고 그건 꼬미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그냥 줬어. 유진이는 안 해도 돼. 라고 급하게 변명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아, 강아지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은 주면 안 돼. 기억해.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유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과자를 주고 거실에서 TV를 보게 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일기 쓰는 시간이야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거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가 TV에 집중하는 사이 다시 꼬미에게 과자 조각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유진이에게 유진아, 꼬미도 너랑 같은 과자 먹고 싶어 해. 우리 유진이 착하니까 좀 나눠줄래? 라고 말했다. 유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엄마가 강아지에게 주면 안 된다고 말했어. 아, 그건 엄마가 모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속삭였다. 꼬미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나눠 먹어야 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엄마에게 말하지 마. 그 순간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이 모든 장면이 녹화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엄마는 몰라라는 식으로 우리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위생 문제를 넘어 아이의 심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 5살 아이는 누가 말한 게 맞는지 판별할 수 없고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영상을 저장했다. 파일명을 3일차 과자 주는 모습 플러스 거짓말이라고 붙였다. 이제까지 모은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장 중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과 카톡 메시지, 유진이와 꼬미 함께 식사. 둘째, 유진이의 진술, 할머니가 엄마는 몰라라고 말함. 셋째, 감시 카메라 영상, 사과 조각 주는 모습, 과자 주고 거짓말하는 모습. 이 외에도 시어머니가 이전에도 이런 행동을 반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진이에게 부드럽게 질문했다. 유진아, 엄마가 출장 갔을 때 말고도 할머니가 꼬미에게 너의 음식을 주거나 함께 먹게 했어? 나는 아이가 노는 사이에 부드럽게 물었다. 유진이는 장난감을 만지다가 멈추고 엄마가 작년 겨울에 회의 갔을 때도 할머니가 꼬미랑 나랑 함께 라면 먹여줬어.
할머니가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했어. 작년 겨울도 나는 심장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이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가 부재할 때마다 이렇게 유진이를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관된 패턴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커졌다. 이런 행동을 계속 방임하면 유진이가 큰 사람이 되어도 잘못된 위생관념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익숙해져 다른 사람의 말도 쉽게 믿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나는 유진이의 말을 녹음했다. 스마트폰 음성 메모에 유진이 진술, 작년 겨울라면 함께 먹음이라고 저장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졌다.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유도하고 거짓말을 통해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이 증거들을 아버지에게 제시하면 아버지도 시어머니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저녁.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오늘 저녁 일찍 돌아오시겠어요? 유진이 건강검진 결과도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해요. 아버지는 그래. 일찍 끝나면 갈게. 라고 대답했다. 내 목소리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추가로 묻지 않고 통화를 끊었다. 나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졌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 아버지가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거짓과 잘못을 모두 드러낼 것이다. 이는 복수의 시작이자 유진이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는 유진이를 어떤 위험에도 노출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잠그고 나는 유진이를 안고 내일 아버지가 와서 우리 함께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라고 말했다. 아이는 기뻐하며 아버지랑 놀고 싶어. 라고 외쳤다. 나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입술을 꼬았다. 시어머니, 이제 너의 거짓을 드러낼 시간이다. 유진이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다. 문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긴장해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식탁을 닦는 손이 떨렸고 눈을 나에게 살짝 쳐다보았다. 아마도 내가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다. 아버님, 오셨어요. 나는 일어나 인사했다. 유진이도 아버지. 라고 기뻐하며 달려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버지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유진아, 건강검진 잘 받았어? 라고 묻고 나에게는 결과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다. 아버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차분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래. 아들아, 맛있게 해둔 거 먹고 들어. 라고 웃으며 식탁으로 안내했지만 그 웃음은 얼굴 표면에만 걸쳐 있을 뿐이었다. 식사 중 아버지는 유진이에게 학교 이야기를 묻고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가족 식사였지만 공기에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나는 젓가락으로 밥을 살짝 풀며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미리 생각했다.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어요. 나는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강아지와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아이의 면역력이 약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위생관념도 잘못 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살짝 커졌다. 강아지와 함께 식사? 그게 뭐라고?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다. 아들아, 그건 오해야. 은주가 너무 걱정하다가 오버해서 그래? 유진이가 꼬미를 좋아해서 가끔 나눠 먹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정말 함께 식사한 건 아니야. 오해가 아닙니다. 어머님.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버님. 이 사진을 보세요. 나는 출장 중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였다. 사진 속 유진이가 꼬미에게 밥을 내밀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아버님. 제가 부산 출장 갔을 때 어머님께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나는 또 다른 사진과 카톡 메시지를 보여줬다. 어머님은 제가 물어봤을 때 유진이가 자기가 꼬미에게 밥을 주는 거라 그냥 내버려뒀다고 말했지만 유진이가 직접 말했어요. 할머니가 함께 먹자고 시켰다고. 시어머니가 그건 아이가 잘못 말하는 거야. 난 그런 말 안 했어. 라고 소리를 높였다. 아들아. 은주가 너무 깐깐해서 아이를 못 마음껏 노는 걸 못 봐주는 거고 이렇게 오해를 퍼뜨리는 거야. 오해가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바꿨다. 감시 카메라에서 녹화한 영상을 재생했다. 시어머니가 유진이에게 과자 조각을 주고 엄마는 모른다고 속이는 장면. 아이에게 가족끼리는 나눠 먹어야 해라고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는 장면이 아버지 눈앞에 펼쳐졌다. 이게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여보, 이게 진짜야? 아들아, 그건.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가리고 싶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건 그냥 아이를 달래는 말이었어. 유진이가 꼬미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진심으로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야. 아끼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나는 유진이의 음성 메모를 재생했다. 아이가 엄마가 작년 겨울 회의 갔을 때도 할머니가 꼬미랑 라면 먹여줬어. 할머니가 비밀이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 시어머니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아들아, 미안해. 나는 은주가 아이에게 너무 깐깐해서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썼어. 하지만 진심으로 아이를 아끼는 건 맞아. 아끼는 마음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없어. 여보.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에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이는 우리 유일한 손자이잖아. 문서 건강과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너는 은주가 출장하는 틈을 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아이에게 거짓말까지 하다니. 아들아, 나는 잘못했어. 이제 안 할게. 절대로 안 할게.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가 앉아있는 앞이라 겨우 참았다. 은주야,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 아버지에게도 봐주세요. 이 일을 통해 잘 배웠어. 어머님, 이제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님은 이번이 아니라 작년부터 제가 부재할 때마다 이렇게 유진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잘못된 위생관념을 심어주고 엄마는 몰라라고 속여 우리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이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일관된 행동 패턴입니다.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여보, 내가 정말 이렇게 한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나는 잘못했어. 아들아, 미안해. 이건 너무해. 아버지가 일어났다. 유진이의 건강과 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너는 자신의 마음대로 아이를 대했다. 은주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 이번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걸 표명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은주의 말을 잘 듣고 유진이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해야 해. 시어머니가 알아. 이제는 은주의 말을 잘 들을게. 유진이를 아끼고 잘 돌보겠어.
라고 울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아버지에게 혼나는 걸 피하기 위한 공포감이 더 많았다. 나는 입술을 꼬았다. 이것이 첫 반격이었다. 시어머니의 거짓을 아버지 앞에서 드러내고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견책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행동을 바꿀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대할지 모른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이다. 아버님. 그렇다면 앞으로 유진이를 어머님께 혼자 맡겨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말했다. 어머니가 아직도 아이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진이를 돌보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주. 내 말이 맞아? 여보. 앞으로 유진이를 혼자 돌보는 건 안 돼. 은주나 내가 함께 있어야 해. 그리고 유진이에게 잘못된 거는 절대로 하지 마.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길을 보며 안도했다. 첫 반격은 성공했다. 시어머니의 거짓이 밝혀졌고 아버지가 나 이쪽에 섰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그녀의 저항에 맞서고 유진이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은 뒤 시어머니는 이틀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지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유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려받는 일은 계속하지만 유진이에게 과자를 주거나 꼬미에게 사람의 음식을 내밀지도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여전히 매일 확인했고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었다. 세 번째 날 저녁, 유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우유를 주고 유진아, 오늘도 잘 놀았어? 라고 묻자 유진이가 할머니, 오늘 친구가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랑 함께 밥 먹었대. 나도 할머니랑 꼬미랑 함께 먹고 싶어. 라고 말했다. 나는 갑자기 긴장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눈이 살짝 빛났다가 금방 사라졌지만 나는 그 순간의 변화를 포착했다. 유진아, 엄마가 잔되다고 말했잖아?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속임수 같은 느낌이 컸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은주야, 좀 이야기해.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에는 이전과 같은 태연함이 돌아왔다. 어머님,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음성 녹음 기능을 켰다. 유진이 방금 말한 거 들었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가 정말 꼬미랑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해. 너는 너무 깐깐해서 아이의 마음을 안 돌보는 거 아니야? 아이가 작아서 지금 즐거워하는 게 중요한데 너는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거는 안 생각하냐? 어머님, 아이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지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어요. 지금 왜 다시 이런 말을 하세요? 반성한다는 건 그래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지.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다. 나는 유진이를 아끼고 싶어서 그래? 너는 그냥 나를 원망하기만 하고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아들도 너를 편드니까 이렇게 자신 있는 거지? 아니면 너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점차 욕설에 가까워졌다. 원망이 폭발한 것이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님의 행동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걸 증거로 보여줬고, 아버지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지금 다시 이런 말을 하면 어쩌겠어요? 증거. 그건 너가 의도적으로 모은 거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사진도, 영상도, 아이의 말도 너는 나를 패배시키기 위해 모든 걸 다 이용했어. 은주 너는 이 집에서 나를 밀어내고 싶은 거지? 유진이를 지키고 싶은 건 핑계일 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차분하게 유지해야 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어머님을 패배시키는 게 아니라 유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진이를 어머님께 혼자 맡겨줄 수 없다는 걸 아버지에게도 이미 말했어요. 혼자 맡겨주지 않는다고? 이 집은 누구 집이야?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외쳤다. 이 집은 나와 아들, 그리고 유진이의 집이야. 너는 며느리인데 나를 이 집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어? 너 때문에 아들도 나를 못 봐주고 유진이도 나를 피하게 되는 거야. 그녀의 소리가 커서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여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의 표정은 불쾌했다. 아들아, 은주가 나를 쫓아내려고 해. 시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달려들며 말했다. 그녀는 유진이를 핑계로 나를 이 집에서 밀어내고 싶어 해. 나는 유진이를 아끼고 싶어서 그래도 은주는 그걸 못 봐주고. 여보, 너 진정해.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붙들었다. 은주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다. 유진이를 혼자 맡겨주지 않는다는 건 너의 행동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지. 너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은주가 더 걱정하게 되잖아. 아들아, 너도 나를 속여.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어머니야. 은주라는 며느리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유진이도 내 손자잖아. 나는 그냥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어머님,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버지, 이번엔 어머님 방금 나에게 한 말을 녹음해뒀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건 의도적으로 모은 증거야. 유진이를 지키는 건 핑계다라고 말하셨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은주가 유진이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너는 그걸 모르고 계속 싸우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반성해야 해. 아들아.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 이쪽에 서는 걸 보고 자신이 완벽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버지도 분명히 하셨어요. 앞으로 유진이를 어머님께 혼자 맡겨줄 거고 어머님은 아이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해야 해요. 만약 어머님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제가 이 집에서 나가고 유진이를 데리고 살 거라고 아버지에게도 말했어요. 저는 유진이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떨렸다. 이번엔 아버지도 그녀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응시한 뒤 아버지에게 아들아, 나는 잘못했어. 라고 작게 말했다. 눈물은 계속해서 흘렸지만 이번엔 원망보다는 패배감이 더 컸다. 나는 안도했다. 시어머니의 저항을 꺾었고 아버지의 지지를 받았다. 이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유진이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진이를 지켜야 하고 시어머니의 행동을 감시해야 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좀 쉬고 생각해. 은주가 맞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나는 유진이를 안고 거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다. 이 길은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와의 대치, 아버지에게 증거를 제시, 저항에 맞서는 과정. 하지만 이 모든 게 유진이를 지키기 위해선 필요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였다. 마지막 단계는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유진이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꾸리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저항이 꺾인 뒤 집안은 차분해졌다.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방으로 데리고 간 뒤 1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유진이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아이는 아까의 시끄러움을 잊은 채 기뻐하며 엄마, 아버지랑 내일 공원 갈래? 라고 묻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 평온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반성할지 아니면 속으로 여전히 원망을 품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은주야.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눈에는 이전의 긴장감이 사라졌다. 여보가 잘 생각했다. 내가 맞는 거라고 인정했고 앞으로는 유진이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 직접 사과할 거라고도 말했다. 아버님, 나는 말이 막혔다. 예상보다 쉽게 해결됐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정말로 반성하셨어요? 응. 정말로.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여보도 나이가 들어서 오래된 생각이 고착되어 있었어.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증거를 제시해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나 봐. 앞으로는 너의 말을 잘 들을 거라고 했으니 좀만 관찰해봐. 그 밤, 시어머니가 유진이의 방에 갔다. 나는 문틈을 통해 살펴보았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유진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엄마 말처럼 강아지와 함께 먹는 거 안 할게. 유진이 건강하게 자라야 하니까. 라고 속삭였다. 유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며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문서 그 모습에는 이전의 위선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없었고 오직 진솔한 죄책감만이 드러났다. 나는 입술을 살짝 웃었다. 이제야 비로소 안도감이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변화가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다. 이후 1달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진정으로 약속을 지켰다. 유진이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꼬미에게는 절대로 사람의 음식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유진이에게 강아지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위생이 안 좋아라고 직접 설명해주기도 했다. 유진이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다시 할머니에게 친근해졌다. 엄마, 할머니가 이제 꼬미에게 음식 안 주네. 라고 기뻐하며 말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후 햇빛이 거실에 쨍하게 비치는 날, 시어머니는 유진이와 함께 꽃을 심는 활동을 했다. 유진아, 이 꽃을 잘 기르면 예뻐질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잘못했으면 고쳐야 하고 노력해야 좋아진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유진이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이 광경을 보며 차를 따르는 손이 느긋해졌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유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기도 하고 가족끼리 저녁을 먹을 때는 유진이의 건강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유진이를 돌보는 데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은주야, 유진이 이렇게 커서 어떤 걸 배워야 좋아? 이번 주말에 유진이랑 동물원 갈까?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위생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대화들은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어느 날,
유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 친구가 강아지랑 함께 밥 먹었다고 말했어. 나는 강아지랑 함께 먹으면 아파질 수 있어라고 말했어. 라고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유진아,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했다. 아이가 올바른 위생관념을 세우고 스스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정의였고 복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유진이가 정말 성장했네. 할머니도 유진이를 따라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에서 감시 카메라 앱을 지웠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진짜였고 유진이를 지키기 위한 환경도 마련됐다. 복수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혼내는 것을 넘어 아이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하고 가족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나도 성장했고 어떻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세우고 아이를 지켜야 하는지 배웠다. 여름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 가족은 해수욕장에 갔다. 유진이는 모래 위에서 뛰어다니고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물을 좀 쏘며 장난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며 웃고 있고 꼬미는 옆에서 함께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꼬미는 유진이의 음식에 한 번도 다가가지 않았고 유진이도 자연스럽게 꼬미에게 음식을 주려 하지 않았다. 모든 게 평화롭고 올바른 순서로 이루어졌다. 은주야, 이렇게 좋은데? 시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전에 잘못해서 미안해. 문선애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잘못된 걸 모른 채 유진이를 해치고 있었을 거야. 정말 감사해. 어머님, 지금이 중요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응, 그래. 유진이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있어? 해수욕장에 바람이 부는 동안 나는 유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처음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복수를 꾸몄지만 그 결과는 시어머니의 반성과 가족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복수의 진정한 의미는 복수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에 있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히는 시간. 유진이가 엄마, 할머니, 아버지, 꼬미 모두 함께 있어서 행복해 라고 외쳤다. 나는 아이를 안고 엄마도 행복해라고 속삭였다. 시어머니와 아버지도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건 새 시작이다. 유진이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꾸리며 앞으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와의 과거는 잊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며 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정의는 이뤄졌고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꿔왔던 결말이었다. 이야기 끝.